네, 기초물리학 두 번째 강의는 측정과 오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학은 검증과 실험을 통해서 이 지식을 얻는다 그랬죠. 이렇게 이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통 이제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예를 하나 들면, 그래서 모든 물체는 일정한 가속도로 낙하를 한다. 이거를 가설로 잡고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떤 실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이렇게 물체를 실제로 이제 떨어뜨려서 이 가속도를 이제 재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실험은 이 다양한 물체를 이제 낙하시켜서 가속도를 측정을 이제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다양한 물체라 그랬으니까 한 가지 물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질량이나 밀도, 형태 등이 다른 여러 가지 물체를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그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이 가속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속도가 뭔지 정의를 해서 해야겠죠.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니까, 그러면 시간도 재고 속도도 재야 될 거고, 그럼 다시 속도라고 하는 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니까, 그러면 그 위치하고 시간을 이제 재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질량, 그 다음에 시간, 뭐 위치 이런 그 양에 대한 측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실험의 기본은 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제 물리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물리량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이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중에 그 물리량도 이제 굉장히 기본이 되는 물리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본이 되는 양으로부터 이 유도된 물리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물리량은 이 시간, 뭐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같이,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측정해서 조합된다거나 이런 게 아닌 그냥 하나로 재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 이런 양들로부터 또 유도된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가속도 이런 것은 이제 거리를 시간으로 뭐 나누거나 해서 얻어지는 양이고, 이제 밀도 같으면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도된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재려면 측정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그 기본 물리량의 경우에는 시간을 재는 측정 장치, 이걸 시계라고 보통 부르죠. 그다음에 길이를 재는 경우에는 이제 자가 측정 장치일 거고, 질량을 재는 측정 장치는 저울이다. 그다음에 이걸 꼭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뭐 복잡한 상황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장치를 써서 다른 방향으로도 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서 우리가 이제 이 검증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물리량을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측정량에는 오차라는 게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내 키는 얼마인가 하고 키를 측정을 해보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 키를 재는 장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죠. 근데 자를 조금 더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키 재는 장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내가 이제 키를 잽니다. 자, 그런데 이 키를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측정 장치 자체가 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잴 수 있는가를 볼 때, 이런 예를 들어 눈금 자다 그러면 그 눈금자에 눈금이 새겨진 것보다 더 정확하게 길이를 재는 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 눈금에 의한 한계가 있는 거죠. 다음에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보면 이 측정 결과가, 그러니까 반복해보면 이거 매번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측정 결과 자체가 이 무작위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 키라고 했는데 내 키 자체도 달라질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좀 누워 있다든지 일어났다든지 따라서 키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측정한 결과에 이제 오차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조금 더 정확한 그 측정 값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요 위에 이제 그 왜 오차가 생기는지를 봤으니까 이제 정밀도가 굉장히 높은 측정 장치를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줄일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계통 오차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정밀한 이제 장치를 쓸수록 내가 개통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무작위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을 줄이려면 여러 번 측정을 해가지고 이 통계적인 방법을 씁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에 대해서 이게 오차가 얼마나 있느냐를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표준 편차라는 걸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일반물리 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배워보면 내가 n번을 측정하면 이제 평균은 뭐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알 거고 그 평균에 대한 이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이 측정을 여러 번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줄어든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결과를 표시할 때 그래서 이 물리학에서 얻은 그러니까 실험에서 얻은 측정치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하는 거고 그 안에 이렇게 오차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오차를 항상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키는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평균값을 표시를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통계적인 오차와 개통 오차를 구별할 수 있으면 이렇게 구별해서 표시를 합니다. 물론 구별할 수 없을 때는 그냥 같이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측정값이라고 하는 건 단지 숫자가 아니라 항상 그 뒤에는 이렇게 단위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차가 포함된 숫자와 단위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차가 있으면 자, 이제 보통 표시를 하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표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측정 값으로부터 대충 오차가 얼마다라는 걸 이제 추측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보통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내 키는 172cm다라고 했을 때와 내 키는 172.0cm다 라고 했으면 수학적으로 봤을 때 172나 172.0은 같은 숫자죠. 하지만 이 실험 결과 측정값으로 봤을 때는 이 두 숫자는 다른 숫자다.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오차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써진 숫자는 어떤 걸 가정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 측정의 정밀도가 이 맨 마지막 자리에서는 반올림한 결과로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172cm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거를 해석하기를 그러니까 172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5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 뒤에는 단위가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172.0이라고 썼을 때는 그러니까 평균이 172.0이고 이제 오차는 그 다음 아래 칸에 플러스 마이너스 0.05인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걸 얘기할 때 그래서 이 172와 172.0은 뭐가 다르냐? 오차의 크기가 다른데 그거를 얘기하는 또 다른 방법이 이 유효 숫자의 자릿수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172라고 얘기했을 때는 유효 숫자가 172, 172 이렇게 세 자리인 거고 이 172.0인 경우에는 이 유효 숫자가 4자리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효 숫자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그 측정값이 좀 더 정확한 측정값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 그러니까 오차가 포함이 된 측정값을 가지고 연산을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덧셈을 하거나 곱셈을 하거나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 측정값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오차가 포함된 값이다 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여기 이제 봅시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변의 길이는 20cm, 이 세로변의 길이는 10cm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가로변과 세로변의 합한 길이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자, 20 더하기 10.0이니까 그냥 산수만 하면 30이죠. 그렇지만 여기 보면 이 20은 유효 숫자가 2자리고 이 10.0은 유효 숫자가 3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효 숫자가 다른 거를 더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나? 자, 옆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20cm를 잰 거는 그럼 오차가 얼마란 얘기예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0.5cm란 얘기죠. 근데 10.0은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05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차가 작고 이거는 오차가 크죠.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그 결과의 오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작은 게 아니라 큰 거에 의해서 좌우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유효숫자가 작은 것에, 그러니까 오차가 더 큰 것에 이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답을 적을 때는 유효숫자를 두 자리로, 그래서 30.0이라고 적어야 되는 겁니다. 자, 곱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면적을 구하라고 했으면, 자, 20cm 곱하기 10.0cm, 이렇게 두 자리 유효숫자, 세 자리 유효숫자 곱했을 때도 보면, 자, 이 오차의, 그러니까 면적의 오차도 역시 이 오차가 큰 쪽에 의해서 좌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유효숫자가 작은 쪽에 이제 유효숫자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두 자리하고 세 자리 유효숫자를 곱했으면 이 두 자리 유효숫자로 이제 적어야 된다. 이게 정확하게 오차를 표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든 물리량의 측정값에는 그 물리량의 그 단위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기본이 되는 양이 이 시간하고 길이하고 이 질량 이런 거기 때문에 그 기본량에 대한 이제 단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간의 단위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시간을 재는 장치를 아까 시계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시계는 뭐냐라고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시간을 재는 장치다 그러면 제 동어 반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서는 보통 어떤 걸 시계로 쓰느냐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보통은 시계라는 것이 일정한 주기로 이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장치, 이제 이런 거를 이 시계로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주변에 어떤 게 있을까? 인데 일단 우리 인류는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써오던 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계는 이 하늘에 있는 시계입니다. 천문시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거, 그게 뭐가 있냐면 매일같이 이제 해가 뜨고 해가 진다. 그래서 낮과 밤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낮과 밤의 주기를 이용해서 시간을 잽니다. 그래서 그 단위를 보통 일일, 하루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 달을 보면 밤에 그 달의 상이 이제 규칙적으로 또 변하죠. 그래서 그 상변화 주기를 한 달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계절도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근데 계절의 변화를 정확하게 재기는 어렵죠. 근데 이거를 대신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게 뭐냐면 이 해가 이제 제일 높이 갔을 때, 그러니까 정오의 해 고도, 그걸 일중고도라 그러는데 그 일중고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주기, 그거를 1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기본 단위인데, 근데 보통 일이 가장 요중에는 작은데 그 일일이 길죠. 하루 생각보다 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거보다 더 짧은 시간을 나타낼 때는 이런 식에 쓰면은 이 측정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정밀한 시계들을 이제 만들어 냈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이 만든 시계죠.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옛날부터 뭐 물시계 많이 써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기계적인 시계, 그러니까 진자를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시계가 많이 써 있고, 이제 이 20세기 넘어와서는 훨씬 더 정밀하게 잴 수 있는 시계로 이제 이 원자시계나 이 광학시계가 등장을 했습니다. 시간을 잴 때도 그 시간 단위가 필요하죠. 근데 이런 단위는 그 표준 단위를 정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측정을 할 때는 이렇게 단위 표준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단위 표준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이제 사회적 동물이죠.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간에 얘기할 때도 내가 정한 1시간과 상대방이 정한 1시간이 일치해야겠죠. 아니면 또 다른 단위를 아예 쓸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길이 단위나 그 질량 단위 같은 거는 실제로 지역마다 각자 다른 단위를 써왔습니다. 다행히 시간은 워낙 하루라는 게 세계 공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이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면 단위를, 표준을 정해서 공통적으로 쓰는 게 이제 소통에 좋겠다 해서 이렇게 표준 단위를 정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이 과학에서 쓰는 표준 단위는 이 초입니다. 그래서 1초라는 걸 정확하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원래 1초는 하루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 86,400분의 1을 1초라고 하는데, 이 86,400이라고 하는 건 이 하루가 24시간이고 그 다음에 1시간은 60분, 다시 1분은 60초 해서 24 곱하기 60 곱하기 60 해서 나온 게 이제 86,400입니다. 시간 단위에는 그 60진법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워낙 오랜 전통이 있어서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최초 표준에 보면 이 평균 태양일이라 그랬는데, 태양일은 뭐냐? 그게 이 하루도 태양일이 있고 항성일이 있습니다. 이 항성일은 뭐냐면 지구의 자전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여기 쓴 하루가,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축이라고 보통 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같지는 않다. 태양일은 뭐냐면 태양에 떠오르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오에서 정오까지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루죠. 근데 이 지구가 자전을 한 바퀴 하는 동안에도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공전도 하죠. 예, 1년이 365일이니까 그 하루 동안에 대략 1도를 갑니다. 그래서 태양이 다시 같은 위치로 오려면 360도에서 1도를 더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1태양일과 1항성일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 지구의 자전주기가 이것도 여러 번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하루가 길었다 짧아졌다 합니다. 이렇게 이 밀리세컨드 단위로.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이 하루도 조금씩 또 늘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 측정 표준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후반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 가지고 있던 가장 정밀한 시계인 이 세슘 원자 시계를 가지고 시간 표준을 새롭게 정하게 됩니다. 그게 이 세슘 133의 이 바닥 상태 초미소 구조의 전이에서 나오는 빛의 준동 시기에 이런 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예. 네,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여기 있는 숫자도 기존에 있던 1초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했다. 그래서 이걸 현재 이제 지금은 이 표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원자시계는 굉장히 정확해서 대략 한 138만 년에 1초 정도에 이제 서로 다른 오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 시간 표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시간 다음에 또 중요한 그 물리량이 거리죠. 그래서 이 거리도 단위를 정해야 되는데, 이 거리를 재는 측정 장치를 보통 자라고 부르죠. 이 자라고 하는 건 어떤 고정된 길이를 가진 물체가 다 자인 거죠. 근데 이 그 길이의 단위는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많습니다. 여기 이렇게 잔뜩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고정된 길이 중에 뭐가 중요하냐, 뭐 곡식, 뭐 어떤 때는 팔 길이, 뭐 발 길이,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썼습니다. 자, 이 거리 단위의 국제적인 표준은 현재 이제 미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터는 어떻게 정해진 거냐? 자, 이거를 정한 거는 이 1793년에 이제 당시에 이제 프랑스가 혁명이 나고 혁명 정부가 들어섰죠. 그러니까 그때에 미터법이라는 것을 이제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1미터를 정했는데 어떻게 정했느냐? 자, 우리가 하루를 지구의 자전 가지고 정했으니까 길이도 지구 가지고 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 파리를 지나는 적도에서 북극을 잇는 자오선의 길이, 이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대충 그걸 막 나눠가다가 사람 키 비슷하게 나오는 그걸 1m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대충 이게 요 길이가 이제 10,000km가 되도록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1m는 그러니까 대충 이 기준에 따르면 이 지구의 이 남북 방향의 둘레가 40,000km가 되도록 정한 길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표준은 이렇게 정했는데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할 때 맨날 지구에 갖다 대고 비교하려면 힘들죠. 그래서 측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표준 자라는 걸 만듭니다. 그걸 이제 미터 원기라 그러는데, 이 미터 원기도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질 중에 온도가 변해도 잘 안 늘어나는 그런 물질을 골라서 만든 게 이제 백금 이리듐, 그 다음에 변하지도 않아야 되니까 이제 비싼 기금속으로 한 거죠. 그래서 미터 원기를 제작했다가 이제 이거를 표준으로 삼았다가 이런 것들도 결국 그 표준이 되는 자를
어디선가 보관을 하고 항상 그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요새는 더 좋은 기술이 많으니까. 그래서 현재는 이제 1m라는 표준을 이제 이 빛의 그 속력 가지고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진공해서 이런 그 299, 792, 458 분의 1초 동안 간 거리 이렇게 이제 1m를 정합니다. 사실 이거는 빛의 속력을 내가 299, 792, 458 m/s로 정하는 그러니까 빛의 속력을 고정해서 이 단위를 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모든 그 단위를 기본적으로 자연의 기본 상수를 고정해서 정하는 쪽으로 2019년에 다 표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식으로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길이 다음에는 이제 물질의 양을 재는 단위가 나와야겠죠. 근데 물질의 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적힌 대로 부피가 있고 질량이 있고 무게도 있고 개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 양을 표시할 수 있죠. 근데 이 중에서 물리학에서 가장 기본이 될 만한 양은 이제 일단 질량입니다. 그래서 이 질량은 이 뒤에 이제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다룰 때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운동에서 힘에 저항하는 정도 그걸 이제 질량이라 그러죠. 근데 그럼 질량은 어떻게 재느냐? 이 질량을 재는 장치를 저울이라 그러는데 근데 질량을 잰다고 했지만 이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중력을 이용해서 이 상대적인 질량의 비를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중력 질량과 이제 그 관성 질량이 같다라고 하는 이제 이 사실을 이용하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 질량의 단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런 거가 그 옛날부터 물건 거래할 때, 특히 이제 곡식 거래할 때, 또는 뭐 고기 거래할 때, 이 단위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각자 지역마다 여러 가지 단위를 정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단위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이제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의 단위로서 이제 웬만해서 통일해서 쓰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안 따르는 나라도 몇몇 나라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물질, 특히 질량의 이제 그 국제 표준 단위는 뭐냐? 이제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1kg은 어떻게 정해진 양이냐? 처음에 이제 기준을 정할 때 가지고 있던 대략적인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길이를 정했잖아요. 그럼 그 길이 가지고 부피를 정할 수 있죠. 그럼 그 부피가 정해지면 어쨌든 물질의 양이 나오는데 그걸 질량으로 환산을 하는데 그럼 어떤 물질의 질량으로 환산하는 게 좋겠냐?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물질이 뭘까? 생각해 보겠죠? 그럼 당연히 물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물 1리터, 그러니까 1리터라고 하는 건 이 10cm, 10cm, 10cm 요 크기 그 1리터의 질량을 대충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 이렇게 부피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 물질이라는 게 온도에 따라 부피가 변하죠. 그럼 굉장히 이제 변동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기준으로만 삼고 실제 표준은 이게 1kg이다라고 이렇게 덩어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걸 이제 킬로그램 원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1kg이 되도록 이렇게 만든 요거를 표준으로 삼아서 요거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1kg으로 정했던 거죠. 이것도 근데 오랜 기간 이걸 표준으로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저 표준들 자체도 이거를 이제 원래 프랑스에서 정했으니까 그 프랑스에서 만든 걸 각국에 나눠줘서 비교를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또 이것들 사이에 약간씩 그 질량의 차이가 발견이 되고 막 이런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2019년에 새로 표준을 정하면서 이것도 역시 이 자연의 기본 상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뭐 물리학을 공부했으면 한 번은 들어봤을 텐데 이 플랑크 상수라는 이 양자역학에 나오는 이 기본 상수의 값을 이렇게 되도록 고정해서 그러면 그렇게 이제 1kg을 정하자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이걸 1kg을 잴 수 있는 저울이 필요하죠. 이 플랑크 상수에 맞춰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장치가 이제 여기 있는 이 키불 저울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지금은 이제 1kg을 이게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 어렵죠. 물의 양은 쉬웠는데 하여튼 현재 표준은 이제 이렇게 정해서 1kg을 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측정한 양을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 어떤 단위를 써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 표시할 때 숫자가 굉장히 크거나 작거나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통 우리가 십진표기법으로 쓰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 지구의 인구가 대략 70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70억을 숫자로 쓰면 자 이렇게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쓰면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쓰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해낸 게 이 그 10의 거듭 제곱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지수 표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이 계속 6번 곱해졌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10의 6승이다 라고 하고 이 하나의 숫자로 적으면 이렇게 1 다음에 0이 6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10의 6승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적었던 그 지구의 인구 70억인 경우엔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요? 자, 이게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으니까 아 이게 10의 9승이구나. 그 다음에 앞에 7이 있으니까 7 곱하기 이렇게 이제 적게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 측정량에는 내가 요거를 이제 유효 숫자에 맞춰서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70억이라고 하면 그 70억이 70 플러스 마이너스 10억이냐 뭐 이렇게 될 경우에 요건 내가 표시를 할 때 그러면 요거를 7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기 10의 9승 이런 식으로 해야 오차까지 정확하게 된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더 작은 숫자를 나타낼 때는 거꾸로 이렇게 10의 6승분의 1, 100만분의 1 이렇게 이제 표시해야 될 일이 있죠. 그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한다. 왜냐하면 지수가 곱하기 여기 곱하기가 지수로 올라면 더하기 빼기가 되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건 이제 빼기가 돼서 마이너스 6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계속 쓰려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10의 6승, 뭐 10의 9승 이런 것들을 자주 쓰면 불편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이 접두사를 정의해서 많이 씁니다. 그 접두사도 기왕이면 모든 나라가 통일해서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국제표준 접두사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의 3승 이게 천이죠. 천에 해당하는 건 킬로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10의 3승g이 1kg이다 하는 거고 예를 들어 100만분의 1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 이거는 마이크로라는 기호로 씁니다. 그래서 1마이크로미터. 그죠? 그 외에도 이런 기호들을 씁니다. 뭐 여러분들 보시면 익숙한 기호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나 기가는 익숙하죠. 자, 그 다음에 밀리도 익숙할 거고 마이크로. 그 다음에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이거는 이제 10억분의 1이란 얘기입니다. 그 더 작은 이런 기호들도 쓰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그 기본 양들의 단위를 살펴봤죠. 그래서 시간, 길이, 질량의 이제 단위들을 봤는데, 그거 외에도 그 국제 표준으로 정해놓은 기본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 온도 등등 해서 총 7개의 단위를 이제 기본 단위로 정하고 있고, 그래서 시간은 초,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전류는 암페아, 온도는 켈빈, 그 다음에 물질의 양, 그러면 개수양입니다. 그래서 몰이라는 걸 정의하고, 광도에는 칸델라라는 양, 이렇게 7개가 국제 기준, 기본 단위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리량은 이거 말고 이제 유도된 양들이 있다 그랬죠. 그럼 거기에는 이제 유도된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이 기본 단위를 조합해서 만들어진 단위들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속도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거리의 기본 단위 미터와 시간의 기본 단위 세컨드를 써서 미터 퍼 세크라는 새로운 기본 단위가 나오죠. 이게 속도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예로 이제 힘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힘은 이제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과 가속도의 단위가 나와있죠. 가속도는 미터를 그러니까 길이를 시간으로 2번 나눈 단위가 돼서 미터 퍼 세크가 되고 그래서 힘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는데 매번 이렇게 부르기 이제 힘들죠. 그럴 때는 보통 쓰는 방법이 이 요거에 해당하는 새로운 단위를 정해서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뉴턴이라고 정해서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운동을 다룰 때 이제 힘의 단위로 뉴턴을 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물리량이라고 하는 건 이 단위를 가지고 있어서 물리량의 크기를 적을 때는 이 숫자와 단위를 같이 적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특히 이 대학교 와서 시험을 이제 치를 때 막 그 답을 구해놓고 단위 안 적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다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물리량은. 단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1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길이다 그러면 1m든지, 뭐, 100cm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이 물리량을 나타낼 때는 숫자와 단위를 다 적어라.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같은 물리량에 대해서 단위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그 길이하고 이 질량에 대해서는 또 어떤 나라들은 이렇게 미터법을 안 따르는 나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과 영국이 있는데 거기는 미터 길이 단위 안 쓰고 마일, 뭐 인치, 야드 이런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환산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아예 안 가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또 그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속도를 표시를 하는데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앞에서 얘기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동차 같은 데 보면 미터 퍼 세크로 표시가 안 돼 있고 킬로미터 퍼 아워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터 퍼 세크는 1초에 몇 미터 갔냐인데 킬로미터 퍼 아워는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갔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 그냥 재미삼아 사진을 또 가져왔는데 한강공원에 붙여놓고 봤는데 이 자전거 도로에서는 이 속도를 준수하라 그랬는데 20km per sec. 예, 여러분들 자전거 타고 20km per sec로 달리면 지구를 떠나게 됩니다. 지구 탈출 속도보다 커요. 이제 뭔가 누군가 실수한 거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자전거 제한 속도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20에서 30m per sec. 이것도 이상하죠. 여기도 보면 이제 이게 킬로미터 퍼 아워가 돼야 될 게 이제 잘못 적은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적혀 있는 20km per sec를 시속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 미터 퍼 세크를 킬로미터 퍼 아워로 환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은 이렇게 이 변환하는 인자를 적어주는 거죠. 킬로미터는 1000m다. 이걸 직접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3600초가 1시간이다. 그러면 20m per sec에다가 요거 곱해주면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 미터 길이는 서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초와 초는 없어져서 요 남은 거 계산하면 이렇게 숫자 맞춰서 해보면 이 72km per hour가 된다.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은 3.6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 요 비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환산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 밑에 있는 거 전투기의 속력은 마하 3 정도인데 마하 1이라고 하는 게 음속입니다. 음속은 340m per sec예요. 자, 마하 3을 킬로미터 per hour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의 마지막엔 이 물리량에는 이제 차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량의 차원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물리량이라는 게 기본 그 양들, 그러니까 시간, 길이, 질량을 가지고 보통 거기서 유도된 양들이죠. 그래서 이 속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요게 기본 양을 이제 그 기본 차원이라고 하고 그것들의 조합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이제 그 물리량의 차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속도 같으면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럼 이 속도라는 물리량의 차원은 이렇게 꺽쇠로 표시를 하고 그거는 길이를 시간으로 나눴다. 그래서 LT의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다른 단위들도 여러분들이 그 단위를 잘 살펴서 그러니까 단위를 보면 알 수 있죠. 차원이 뭐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차원이 왜 중요하냐면 그 물리학에서는 물리량이라고 하는 건 덧셈 뺄셈을 할 때는 차원이 같은 양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양 길이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속도와 가속도를 더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물리량의 차원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차원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물리량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한번 이게 들어만 두고 나중에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줄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진동이 이게 이제 기타줄의 진동도 음파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의 이 속력을 구해볼 수 있는데 그 기타줄의 물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기타줄의 선밀도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줄을 얼마나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나. 그걸 이제 장력이라고 부르죠. 그럼 결국 그 음파의 속력도 이 두 가지 양으로 결정이 되긴 될 텐데 어떤 조합이 될 거냐를 그냥 단번에 봐선 모르죠. 그런데 이때 차원 분석이라는 걸 해보면 선밀도라고 하는 건 질량을 길이로 나눈 거죠. 단위 길이당 질량이 얼마 이런 거고, 장력이라고 하는 건 힘이어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고, 그런 의미에서 해보면 이제 이 ml t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근데 내가 요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속력이 나오게 조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력은 LT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잘 들여다보면 장력을 선밀도로 나눈 다음에 이거에 2분의 1승을 하면 속력이 나옵니다. 그럼 요걸로부터 이 기타 줄의 속력이 이 스퀘어 루트의 장력 나누기 선밀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물리량의 차원 분석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물리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그 측정한 값을 표현할 때는 이 숫자와 그에 뒤따르는 단위로 표현이 된다 라는 거고, 그 숫자에는 이제 평균값과 오차가 표시가 된다 라는 거고, 이 오차가 표시 안 됐을 때는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제 유효 숫자라는 거 가지고 해석한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측정값을 연산을 할 때는 이 유효 숫자가 작은 자리 쪽에 맞춰야 된다. 이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양, 시간, 길이, 그 다음에 질량에 대해서 이 국제적 표준 단위로 쓰는 이 초와 미터와 킬로그램이 어떻게 정해졌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 10의 이제 지수표기법도 배웠고, 그 다음에 접두사도 배웠고, 그 다음에 그 같은 물리량에 대해서도 단위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들 사이에 환산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그 물리량의 차원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물리량의 다른 면을 볼 수 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